일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다음 날부터 인도받고 나서 다음 날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만약에 출제 이름으로 들어가면 이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일본식 한자를 보면 법조문에는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1번은 사업자 등록증 교부받은 날이 아니라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입니다. 대항력이 생기려면. 제가 아는 분도 또 이걸 상담을 여러 차례 전화를 10번 넘게 했는데 뭐냐면은 오락실을 한다더라고요. 그런 걸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설명을 해줄 텐데 자꾸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었대.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바뀐 주인이 나가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했어요. 사업자 등록이 돼야 대항력이 있죠.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민법 임대차 적용되고, 민법 임대차는 주인 바뀌면 나가야 돼요.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고요. 안 나가려면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그 오락실이니까 성인 오락실이어 가지고 아마 뭐 사업자 등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1번은 옵니다. 2번은 월세로 돌리는 경우, 그 프린터 주택 상가 비교하는 프린터 내드렸죠. 이 주택의 경우는 1할가 2% 중낮은 비율이고요. 상가는 1할 2푼 그리고 기준금리 곱하기 4.5 중에서 낮은 비율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건 주택에 대한 거죠. 주택. 상가는 1할 2푼 즉 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1.25%죠. 틀렸습니다. 이거 주택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지금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번 틀렸네요. 동의받아서가 아니라 주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동의받아가 아니라 동의 없이. 따라서 3번 X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장사를 하면 월세는 내고 합니까? 아니면 공짜로 합니까? 돈을 안 내줘 가지고 계약기간 만기 끝나도 돈을 안 내줘 가지고 계속 장사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월세는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내야 되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만약에 동시행 환경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용 수익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돈 내야 된다고요. 공짜로 있는 건 아니고. 이게 8년 연속 출제됐는데요. 상가든 주택이든 모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프린터 한 장짜리 지난주 내드린 거 주택 상가 비교하는 프린터에도 있습니다. 상가 일시 사용하는 상가가 뭐가 있어요? 눈물의 폐업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만 한다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뭐 망해가지고 폐업한다. 그분들은 전문용어로 그거만 하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월세를 미리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사용하는 거. 그리고 나서 석 달 지나면 그냥 깔세 이렇게 하죠. 보통 사골세, 뭐 깔세. 그래서 아예 다 까지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최단기 1년 보장해 줄 필요 없어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 모텔에 숙박 계약하는 거 이런 거는 임대차 계약이지만 그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니까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모텔 같은데 지금 요즘 보니까 모텔이 조그만 여관 같은데 사람이 꽉 찼더라고. 낮에도. 예, 달밤이라고 그래요. 달방, 월방. 달세 내고 월세 내고 그냥 사는 사람이 많나 봐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손님이 꽉 찬 경우가 많더라고. 오히려 그런 경우는 모텔에서 그런 식으로 달방, 월세 내고 살아도 그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니까.
우리 시험에 어떤 게 일시 사용을 위한 건지 그런 사례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일시 사용한다는 말 나오면 적용이 안 된다고. 주택이나 상가 모두 법 적용이 안 된다. X입니다. 5번. 6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맞습니다. 송달이라는 것은 보낸다는 이야기죠. 보낼 송자. 경매 넘어간다고 채무자한테 보낸다고요. 그러면 강심장이 아니면 돈 다 갚습니다. 돈 있으면 대부분은 경매 넘어간다 하면은. 근데 돈이 없으면 경매 넘어간다고 해도 갚을 길이 없죠. 그 다음에 경매 방법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했어요.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 현실적으로 호가 경매를 안 하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경매법정에 가보면 호가 경매 안 하거든요.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데서는 기간 입찰을 하기는 합니다. 그 법원에 가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3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 법정이 대법정에서 주로 하는데요. 경매를. 근데 서울 예를 들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런 게 경매 나오면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팔려요. 왜냐하면 그 매물이 잘 안 나오니까. 하나 나오면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입찰자가 뭐 50명씩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사건 번호에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다고요. 50명. 그러면은 그 법정에 막 복도에 서가지고 듣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최고 그 많이 입찰이 경쟁이 심한 거 그거부터 먼저 개찰을 하더라고. 봉투 뜯어가지고. 그러면 그 1등을 결정하고 나면 그 물건에 입찰하는 사람 다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금방 법정이 혈빈하게 비게 돼요. 그 입찰하는 거, 그 개찰하는 걸 가서 지켜보니까 봉투 뜯어가지고 50명 다 부르려고 하면은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끝내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10억 써낸 사람 부르겠습니다. 10억보다 밑에 써낸 사람 부르지 않겠습니다. 혹시 10억보다 높게 써냈는데 안 불렀으면 이의 제기하세요 한다고 먼저 일단 맨 처음에 한 명 부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보다 낮게 써낸 사람 그냥 넘어가. 어차피 1등 못한 거잖아요. 가라고 그래요. 그 뭐라고? 가라? 그리고 이제 1억보다 더 높게 써낸 사람 나오면 그때 또 부르고, 그리고 나서 그 뭐 1억 3천 불렀으면 그 다음에 1억 3천보다 낮게 써낸 사람 그냥 다 통과. 이런 식으로 하면 50명 입찰해도 50명 다 안 불러도 된다고. 한 5명 부르면 끝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찰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7번 X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방법입니다.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금반환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최선순위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배당 다 받아갈 걸로 생각하고 금액을 써냈거든요. 근데 배당을 철회해버리면, 배당 요구를 했다가 철회해버리면 인수되잖아요. 선순위, 최선순위 임차권. 그럼 낙찰받은 사람이 그 사람 보증금 내줘야 되죠. 그 부담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종기라는 것은 마지막 기일을 종기라고 합니다. 종기, 끝날 종자, 마칠 종자.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배당 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못 받고,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년 배당 채권자가 있죠. 저당권, 근저당, 전세권,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 이런 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받습니다. 8번 5입니다. 9번은 이거는 지금 우리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2022년 1월 4일 날 개정됐다고 했죠. 코로나 때문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명령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 얼마나 중대한 게 얼마나 감소돼야 되는가 이런 거 규정은 없다고요.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요. 만약에 장사해가지고 월세 낼 돈도 안 된다면 당연히 그런 거는 중대한 변동이 생긴 거겠죠. 그 주인이 이게 동의해주면 좋은데 동의 안 해주면 소송해야 된다고,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임차인이 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석 달 지나면 보증금 내줘야 된다고 주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한 경우, 지금 명동상가가 60~70%가 비어있다. 비어있어도 건물주들은 눈도 깜짝 안 한다고. 다 보증금에서 월세 까버리면 되니까, 공제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안 된다고요. 사업자 등록을 폐업해가지고 해지한 경우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10번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항고 보증금은 10분의 1,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걸 1등을 하려고 낙찰 받으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냈으면 보증금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이 10%인 900만 원만 냅니다. 그러면 잔금이 9,100만 원 남았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하려면 9,100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억에 매각 허가를 하니까 허가하면 안 된다고 항고, 고등법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걸 항고라고 합니다. 항고를 하려면 항고 보증금을 최저 매각 가격 10%인 90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이 10%인 1,000만 원을 냅니다. 1,000만 원 냈다가 항고가 이유 없다고 기각되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항고 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에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만 빼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이 연 12%입니다. 연 12%. 연 12%면 1억에 12%면 얼마입니까? 1억에 12%면 1,200만 원. 1,200만 원이죠. 아니, 1억에 12%가 아니라 지금 연 12%가 되겠네. 연 12%면 만약에 항고를 하면 보통 한 90일 정도 걸립니다. 90일 정도. 최하 3개월 이상 걸린다고요. 90일 정도는 넘게 걸린다고요. 12% 이자를 떼면은 12% 이자 떼고 돌려주면은 이 1,000만 원에 12% 떼면 12% 하면 300만 원이라고요. 1,000만 원에 12% 하면 120만 원. 120만 원 나누기 365일. 이게 제가 잘못 계산했는데 이게 1억에 대한 12%는 1억에 대한 12%, 1억에 대한 12% 하면 1,200만 원. 1,200만 원 나누기 365일 하면 이거 하루 이자 얼마인지 하면 한 4만 원, 뭐 이 정도, 4만 원, 3만 얼마 되겠네, 그죠? 한 4만 원, 뭐 3만 원, 3만 원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3만 원이면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한 3만 원, 4만 원 되면 그 지금 계산하는 게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33,000원, 상구 27. 그럼 3만 원 정도 한다면 상구 27, 한 300만 원 이자가 들어갔다고, 이자가 그럼 300만 원. 약 300만 원 이자 들어갔다고 하면 1,000만 원 내놓은 데서 이자 300만 원 빼고 나머지 700만 원만 돌려준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시험에 이게 12% 이런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는. 어쨌든 이론적으로만 알면 돼.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면, 항고를 했다가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는 항고 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준다. 그게 이자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어쨌든 다 못 돌려받는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항고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도 없다. 옛날에는 이게 다 돌려주니까 무조건 항고를 했다고, 세입자들이 만약에 우리 학원이 경매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매 넘어가가지고 낙찰됐다 하더라도 항고를 해버리면 최소한 3개월이라고,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다시 돌아오려면 6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재항고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면은 또 6개월 버티면 시험 볼 때까지는 월세 안 내고 버틸 수 있다고요. 그럼 건물주가 월세 내라고 하면 내 보증금 떼기 생겼는데 보증금 돌려주면 월세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경매 넘어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월세도 안 내죠. 전부 다. 그 수도 전기세도 안 내가지고, 전기세가 아니고 중개요금은 안 내가지고 거의 수도 전기까지 끊기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럼 세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관리비하고 그 수도요금 이런 걸 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10번은 맞습니다. 항고보증금,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공매보증금은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우리 프린트 지금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 2, 3번을 말씀드렸는데 시험에는 1번하고 1번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이라고요. 56번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 3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어요? 소송 내리는 안 된다고 했죠? 명도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소송, 기일 변경 신청. 재판 기일 변경하는 거 이것도 재판 절차니까 개업공개사가 대행할 수 없어요.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거는 변호사가 하는 것이다. 그럼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프린트 34번에 7가지 적어놨죠? 매수보증금을 대신 내는 것, 돈 대신 돌려받는 것, 입찰표 대신 적어서 제출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거 이런 거 7가지만 할 수 있다고요. 34번 맞아요? 네, 맞습니다. 11번은. 12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 중개사무소 업무 정리는 6개월 이하라고 했죠? 이건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1월 이상 2년 이하. 시험에 출제했고요. 1월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45번에 동그라미 2번. 1월 이상 2년 이하. 중개사무소 업무 정리는 6개월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안 됩니다.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려면 먼저 그만두고 일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돼. 그만 안 둔 상태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안 되죠. 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하면 상도위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만두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먼저 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X입니다. 13번. 14번 상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게 주택은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세입자가 나가겠다, 방 빼겠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해요. 근데 상가는 계약기간이 4년인데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또 4년이 더 연장됩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4년 더 연장됐는데 지금 당장 나가겠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상가는. 주택은 발생하는데. 그러면 4년간 월세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업도 마찬가지고요. 매수 신청 대리업도 3개월 초과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 신청 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근데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사후 10일 이내에 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죠. 이건 중개업이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 휴업은 미리 신고해야 된다고. 미리. 맞습니다. 15번. 미리 해야 된다는 거 어디 있냐고요? 3개월 초과 우리 프린터 43번 43번에 14번에 있네요. 43번에 14번 찾았습니까? 43번에 14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연체 차임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조건 연체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연체된 금액을 그만 영원히 못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고 월세 낼 형편이 되면 내라는 이야기죠. 무조건 내지 말라는, 안 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인은 장사가 정상화되면. 옵니다. 오. 자, 이거는 뭐 길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에 상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0년 끝나는 경우에는 10년 끝나려고 하니까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커피숍인데 이게 판례인데 주인이 직접 커피숍 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10년 지났으면 10년 되면 계약기간 끝났으면 안 됩니다. 10년이든 100년이든 무조건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줘야 돼요. 주인이 권리금 내줄 필요는 없고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6개월 동안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계약 체결해 달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만 주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계약 안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자력이 없는 경우.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세입자인데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오락실하고 있는데 새 주인이 오락실은 절대 안 된다. 갱신 요구, 갱신 안 해주겠다. 그러면 소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계속 주인하고 소송하면서 장사하기가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그 세입자가 내보내려고, 주인이 내보내려고 마음먹으면 현실적으로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권리금 회수기에는 무조건 보장해줘야 된다고. 계약기간 끝나더라도 10년 지나도. 근데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안 데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데려와도 주인 직접 장사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데려와 봐야 어차피 계약 안 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안 데려와도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법을 몰라서 그렇죠.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계약 안 해주면 된다고요. 아니면 왕창 올려버리면 원래 100만 원이 월세인데 150만 원 올리면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왜 나는 2배 뭐 50%나 올리냐. 전에 세입자 1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이렇게 해가 계약 잘 안 하거든요. 그 무조건 그 주택은 주인이 직접 산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잖아요. 상관 안 된다고 주인 직접 장사한다고 내보낼 수는 없어요. 무조건 100년이 지났든 200년이 지났든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법조문에 있는데 이게 그 판례입니다. 네, 권리금은 인정받아요. 법적으로는. 근데 인정받는데 실제로는 인정받는 거는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건 4개 있는데 방해해도 된다는 게 예외가 더 많아요. 예외가 한 20개나 되니까 얼마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는. 매수 보증금은 매수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 10%를 내죠. 써낸 금액이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입니다. 최저 매각가격이 10%.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까 이게 1200만 원 나누기 365일 하니까 계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럼 석 달 지났으면 거의 한 300만 원 대략. 그렇게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이게 365일로 나누고 하루로 하니까 계산기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냥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석 달 정도 걸렸으면 300만 원 정도 이자 떼이고 못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18번 X입니다. 19번 자순위 매수신고,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2등입니다. 2등. 자순위 매수신고인은 최고가 매수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자순위 매수신고할 수 있다. 2등을 뽑는 이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낼 걸 대비해서 자순위 매수신고를 받아준다. 맞습니다. 19번. 20번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되고요. 프린트 53번.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X입니다. 자, 이제 1, 2월 강의가 모두 끝났고요. 이제 또 3, 4월 처음부터 또다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처음에 듣는 거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모르는 것도 없어요.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게 없죠. 안 했으니까. 그 모르는 게 많은 거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 해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수업은 빠지지 마시고 3, 4월에도 끝까지, 제가 보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억지로라도 학원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영상을 보면 저도 남의 동영상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 뭐 보다가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또 일해야 되고 그 리듬이 깨지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학원에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